지금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제주의 고령사회 정책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윤경 정책실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까지 오셔서 이렇게 친히 발표를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지난 5월인가요? 한국노년학회하고 보사연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주에서 사실 인구 고령화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대응 정책을 어떻게 할지 한번 박사님을 불러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일단 발표를 잘 들으셨죠? 예. 두 분 오늘 토론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우선 김도균 교수님 먼저 토론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사회학과의 김도균이고요. 우선 이렇게 제주 고령사회 포럼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이윤경 박사님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 사회가 고령화, 그러니까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게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 이제 심각한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출산율 저하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고령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연금 개혁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부각이 됐던 이제 고령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 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왔었고, 사실은 이제 이게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 대응이 이루어진 거는 이제 15년 정도 돼서 이제 지난해 이제 4차 기본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었고, 사실 오늘 이제 발표 내용도 그러니까 기본 계획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윤경 박사님도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지난 한 20년 동안에 이 고령화라든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한국 사회, 그러니까 좀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급속히 바뀐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서서히 계속 꾸준히 좀 변해 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기억해 보면은 뭔가 이게 되게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되게 큰일 날 것 같고 막 엄청 여러 가지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 같고 이런 약간은 그런 위기감 같은 것들에서 좀 논의가 시작이 됐었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의 논의들은 그런 것보다는 이런 그러니까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적응하고 뭔가 여기 소프트 랜딩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뭔가 되게 이 구조적인 변화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기보다는 충분히 좀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로 좀 많이 바라봐지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변화다라는 생각이 되고, 오늘 발표 자료에서도 보면은 사실 이제 연령별 어떤 인구 구성비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고령화 담론할 때 항상 고령화율이 몇 %고 고령사회에 진입했네,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네,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연령 커트라인을 65세로 잡느냐, 75세로 잡느냐, 85세로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되게 다르게 바라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료에서도 보면은 65세 이상으로 기준을 잡으면 사실은 2025년에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되고, 67년에는 거의 절반이 이제 65세 이상이고, 그래서 되게 큰일 날 것 같이 보이지만, 이 75세 기준으로 보면은 앞으로 50년이 지나도 채 30%가 안 되는 비중이고, 85세 기준으로 보면은 앞으로 50년이 지나도 13% 전체 사회에서 13%밖에 이제 차지를 안 하는. 사실은 그만큼 그리고 이제 발표 자료에서도 이제 건강의 어떤 사실 육체적으로 뭔가 좀 건강이 좀 악화되고 신체적 활동이 좀 저하되는 어떤 시점이 현재 시점에서 보더라도 사실 70대 초반까지는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더 이상 노인이라고 좀 보기 힘들 정도로 그만큼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신체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건강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사실 변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인구 구조상의 변화가 이제 큰 어떤 그 문제를 초래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다만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그 한국 사회 그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이런 변화에 얼마나 잘 그 적응시켜서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은 어떤 그 앞으로의 그 삶의 질이 크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4차 기본 그 계획을 보면은 되게 좀 그 의미 있는 변화들, 어떻게 관점상의 패러다임에 있어서 좀 중요한 변화들을 계속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좀 더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제 요 그 앞으로 그럼 고령사회에서의 그 노후소득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그 사실은 그 어떤 그 뭔가 정책적인 대안이라든지 대응이 가능할까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렇게 이런 지금까지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뭔가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꾸준히 잘 대응을 해왔고 중요한 변화도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이제 그 노인 빈곤이라고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그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든지 노인 돌봄에 대해서도 중요한 어떻게 정책적인 진전들이 있지만 여전히 참 그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여전히 이제 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뭐 기본 계획에서도 어떻게 기초연금의 어떻게 내실화라든지 공적연금제도 강화라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노인 빈곤에 대한 어떻게 국가 책임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이제 강조를 해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들이 정책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되게 좀 심각한 문제들을 여전히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발표에서도 이제 주택이라든지 뭐 농지연금 같이 이렇게 노인 개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자산을 활용한 어떻게 소득 보장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한국적인 맥락에서는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어떻게 공적 소득 보장 체계가 상당히 이렇게 미흡한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이 중고령자 세대들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많이 자산 뭐 특히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의존을 해 왔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떻게 이제 좀 활용할 것이냐라는 게 중요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 주택연금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있어서는 한국 사회가 아마 세계적으로 되게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정책적으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관련해서 여전히 어떤 노인 뭐 세대 간에서뿐만 아니라 세대 내에 있어서 어떤 자산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고, 사실 이런 자산을 활용한다는 건 노인 빈곤 계층에게는 사실 직접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좀 어떻게 노인 빈곤 문제를 어떻게 계속 접근하고 해결해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은 좀 여전히 남는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고령사회 정책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근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게 노인 빈곤이라든지 소득 보장이 안 되면 사실은 나머지 정책들 돌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여가라든지 뭐 사회적 관계 등등 이 되게 많은 고령사회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사실 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도 뭐 그래서 지자체 특히 이제 지자체 같은 데서는 뭐 제주도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노인 돌봄이라든지 돌봄 정책,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 하고 정책들을 개발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 노인 빈곤 문제, 어떻게 소득 공백이라든지 빈곤 문제 앞에서 사실 되게 정책들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뭐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뭐 사각지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인해서 사실은 이 원래 돌봄 정책이 지향하는 어떤 정책 목표와는 상관없이 계속 이런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원이 된다든지 약간 이런 식의 좀 정책들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돌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정책 목적에 맞게 실행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런 소득 보장 문제는
되게 좀 그 중요하게 여전히 좀 그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그 제주 지역 차원에서 사실 요 문제들을 어떻게 좀 고민을 해 볼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제가 그 제주 지역사회 특징을 제주에 내려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돼서 그 지역사회 특징은 이제 잘은 모르는데 한번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제주가 사실 그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상 이제 그 자영업이나 자영농의 이제 비중이 되게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토론문에서도 좀 봤는데 이 광역 지자체별로 이렇게 지역 노동시장 특징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 비정규직 비율이랑 자영업 비율을 보면 사실 제주가 그 다른 지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비중도 되게 높고, 그 자영업 비중도 높고, 사실 이게 그 제주 지역 그 노동시장의 특징이랑 불가분하게 이제 관련이 돼 있는데, 사실 근데 이 얘기가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이렇게 약간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고용이 좀 유연화돼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 노후 준비,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사실 왜냐하면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게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고용에 기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공적연금의 어떻게 소득 보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까 취약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게 그 제주 지역 내에서도 보면은 이 도시 지역과 시골 농촌 지역 간에 좀 격차가 상당히 좀 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럼 지역적인 특징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근데 뭐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또 그 제주도가 갖는 어떻게 지역적인 장점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그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귀농 귀촌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사실 이게 이제 뭔가 노후 준비 차원에서 귀농 귀촌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로 뭔가 좀 그런 그 환경 고령사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게 타 지역에 비해서 또 우월한 좀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특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뭔가 그 지역적인 특징을 활용을 하는 뭔가 좀 정책을 좀 고민할 필요성이 상당히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 교수님 그 노후 경제적인 뭐 안정성 중심으로 해서 제주 지역의 좀 특징을 좀 반영한 그런 고령사회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좀 뭐 질문을 하든지 그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요. 일단 두 번째로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의 고지영 실장님께서 두 번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고지영입니다. 그 고령사회 포럼이라고 해서 토론 요청 받았는데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고령화 노인 연구자는 아니라서 제가 적절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뭔가 이렇게 아울러서 이제 저출생 문제도 있고 연결되기 때문에 또 여성의 또 이슈도 많고 해서 적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바쁜 중에 좀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또 이렇게 다루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용경 박사님께서 해주신 고령화에 대한 어떤 그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또 저출생과 고령화를 짓는 중요한 이슈인 또 지금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 부분인 돌봄의 이슈가 지금 온 사회에 지금 드러났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앞으로 고령 사회에서 더 많이 끄집어내줘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표들이 저도 오랜만에 이제 인구 동향 지표들 이렇게 이제 들여다봤는데 합계 출산율이 지금 1.02라는 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출생아가 감소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본지가 좀 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봤는데 아까 이은경 박사님 제주도는 좀 그래도 좀 좋아 보인다. 이제 지금 이주자들도 많고 아직 이제 유소년 인구 이제 하여튼 그 부양비가 노년 부양비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게 이제 이주자들도 많고 해서 그런데 이제 출산 지표들을 제가 보니까 2014년에 보사연에서 한 인구 포럼에 제가 가서 제주도는 이렇다 발표했을 때 모든 사람이 야, 제주도는 정말 너무 좋구나. 그때만 해도 이제 출산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고 이제 세종 그때는 이제 지금 세종이랑 뭐 울산이랑 전주랑 몇 군데가 이제 더 높아요, 제주보다. 그래서 제주 그때만 해도 아, 지표들이 좀 아직은 좋고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이번에 보면서 아, 확실히 제주도가 일자녀로 완전히 돌아섰구나.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과연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도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전국과 비슷해요. 근데 39세까지 이제 5년 2015하고 19년 비교를 해보니까 39세 연령까지 다 내려갔고 그리고 이제 40세 이상에서 과거보다 좀 노산이 증가했어요. 이건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20에서 39세 사이의 여성들이 그 출산율이 낮아지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확고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혼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 때문인데 이제 노산이 이제 고령화 되다 보니까 이제 40세 출산이 과연 노산인가 하는 것도 이제 이제 이게 의학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염려되는 아이의 또 여성의 건강 차원에서는 염려되고 또 이제 우려되는 건강 지표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제일 눈여겨본 것은 출산 순위인데 제가 그때 요거 앞에 있는 요 그림 2010 그 인구 포럼에 가서 발표했을 때 막 사람들이 야, 제주는 정말 좋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파란색은 첫째아 비중, 그 살색은 그 둘째아 이상의 아이들이 전체 출산아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2018년까지 보시면 제주도는 첫째아 비중보다 둘째아 이상 비중이 더 많았어요. 과반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 올해 작년에 5,600명이 출생을 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둘째아 이상의 아이들이었어요. 과거에는. 전국은 안 그래요. 전국은 벌써 2010년 이후부터 다 첫째아가 제일 많아요. 둘째아, 셋째아 비중이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2019년 보니까 처음으로 첫째아 비중이 과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둘째아, 셋째아가 아니라 첫째아가 제일 많고 둘째아, 셋째아 낳는 그 비중은 점점 아마 낮아질 겁니다. 제주도.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제주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어졌구나 이 생각하면서 그 몇 년 전에 제주에 걸었던 그 긍정적인 지표가 하나가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도 하나 없어졌구나 이 생각하면서 좀 제주도도 1자녀 이하 그 1.0 합계 출산율 1.02가 맞구나 이제 그거 무슨 내려가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주는 장수의 섬이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사회 하면은 고령사회가 훨씬 관심이 많았어요. 정책적 관심이. 그동안 우리 저출생 문제는 또 여성가족 청소년과 이쪽으로 하는데 저출생 별로 이렇게 그동안 심각하게 솔직히 말하면 정책적으로 인구 정책도 하고 했지만 거의 청년 인구 정책 저출산 고령사회 하게 되면 나중에 담론이 다 청년과 고령으로 가요. 아니에요. 저의 입장에선 그래요. 거기는 저출생만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은 어린이집 보육 이렇게 하겠지만 정책적으로 많이
무슨 그런 어떤 큰 비중은 자체적인 정책들이 이렇게 많이 개발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표로는 지금 그래서 일자녀 시대로 지금 확고히 왔고 두 저출산 고령사의 정책을 이야기할 때 같이 그거를 이제 반드시 같이 봐야 되는 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는 제주도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1위예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주 여성들이 워낙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경력 단절 인구 그 지표도 굉장히 좋아요. 전국에서 경력 단절 여성의 수도 적고 그 경력 단절 여성이 전체 비취업 여성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전국보다 굉장히 낮아요. 여전히 낮아요. 그런데 제주도 내의 지표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표 보시면 15에서 54세 기혼 여성이 인구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죠. 이제 인구수가 감소하는데 비취업 여성이 2017-4년 사이에 25,000, 3만, 3만 선, 3만 4천 명 이렇게 증가했어요. 2020년권은 아마 코로나도 영향을 미쳤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성들이 이제 취업자 수가 감소한 이제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의 인구 자체를 보시면 2017년 10,000명, 그다음에 13,000명, 13,000, 14,000명이래요. 이번에 늘어났어요. 작년에 기준으로. 올해 데이터 지역별 고용조사 분석을 지금 제가 좀 관심이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전체 기혼 여성 중에서 경력 단절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8.5%에서 지금 12.7%. 그 비취업의 사유의 42%는 경단 여성인 거죠. 이제 우리가 저출생 얘기할 때 뭐 이런 지표들이 사실 우리가 어떤 이제 출생과 또 여성의 일가정 양립 이제 이거를 연결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라서 이렇게 봤고 고용률도 제주도가 전국은 워낙 낮기 때문에 여성 고용률이 50% 선에서 그냥 유지해요. 그리고 뭐 심지어 2016년 대비 2020년 조금 좋아졌는데 제주는 전반적으로 워낙 좋다가 낮아지고 있어요. 약간 조금 낮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교수님?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면 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일자리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코로나 이후에 고용 지표들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면 들여다보면서 관심을 갖는데 월별로 보면 이렇게 그게 조금 더 잘 보여요. 이렇게 낮아지는 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앞으로 이제 우리 여성이나 또 저출생 또 어떤 이제 이 경력 단절이나 이런 게 사실 다 2030 청년 여성들의 이제 앞으로의 자신의 삶의 미래를 설계할 때 이런 지표들이 출산과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지표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제주에서 심화될 것으로 저는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주자들이 막 굉장히 많이 오고 여기서 많이 정착하고 그들이 여기 와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이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나누고 싶었고요. 일단은 제주 사회에 이런 기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돌봄이 지금 아까 고령화에서는 여러 가지 5개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개인의 삶의 질을 존중하는 4차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그렇게 잡은 거는 이제 좋다고 보는데 뭐 그중에 성평등도 목표 중에 하나로 지금 들어가 있고 환영할 만한 이제 그런데 그 삶의 질을 뭘로 측정을 우리가 할 거냐, 뭘 보고 개인의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할 것이냐, 거기에는 뭐 다 있죠. 근데 이제 과거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 그러면 이제 과거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안녕까지 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데
뭐 교육, 건강, 소득 다 있죠. 근데 약간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로 우리가 돌봄이라는 그 구조가 깨어졌을 때 전 사회가 무너지는데 아이 돌봄, 교육 현장에서 이 재난으로 인해서 돌봄의 구조가 깨지고 교육의 구조가 깨지고 했을 때 전 사회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그걸 이제 못하는 구조로 이렇게 되면서 그 저는 이제 개인의 삶의 질도 그렇고 사회의 질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퀄리티를 측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화두로서 돌봄을 좀 내세워 보면 어떨까? 이게 돌봄이라는 거는 아픈 사람, 취약한 사람에게 수혜를 주는 게 돌봄이었는데 지금은 약간의 그 개념을 더 확장적으로 어떤 어떤 나와 너에 대한 관심, 이게 영어로는 이게 케어잖아요. 관심을 안 가지는 거는 I don't care예요. 그러니 관심을 갖는 건 I care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빈곤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돌봄의 큰 개념으로서 우리가 삶의 질을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장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의 발전도 아니고 뭐 경제 성장도 아니고 한다면 전 사회가 케어링한 사회, 누구나를 돌봐주고 서로 돌봄을 받고 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사회. 이것을 퀄리티 오브 라이프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로서 우리가 앞으로 저출생 고령 사회에서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이미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여건 조성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함께 돌보는 여건 조성 이렇게 얘기할 때는 꼭 육아, 출산 이제 이것을 권리로 아는 이제 여전히 돌봄하면 이제 아이 돌봄, 이제 영유아 돌봄 여기에 그 의미가 아직도 여전히 큰 것 같아요. 물론 노인 돌봄도 이제 있지만 그러니까 성인기까지 우리는 모두 돌봄을 필요로 하고 또 누군가를 또 돌봐줘야 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 자신의 자기 돌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서 그래서 이제 4차에서 가족 지원 뭐 4% 예산을 늘리겠다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생활 SOC, 생활 그 기반을 확충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 고령 사회에서 돌봄은 이제 돌봄 서비스, 돌봄이 사회 서비스 일자리, 또 돌봄 노동 그 일을 담당하는 대다수의 여성들이고 저임금 일자리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돌봄에 대한 일들이 저임금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적극적 노동시장 OECD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이 굉장히 다양한데 직접 일자리도 있고 고용 서비스도 있고 직업 훈련도 있고 창업도 있고 다 있는데 직접 일자리 사업 비중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아요. 이런 단기성,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일자리 사업들을 되게 많이 하죠. 정부에서.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돌봄 노동이 과연 그런 저임금, 이제 일자리 사업으로 이게 커버가 될 일인가. 그 직접 일자리 사업이 2021년에 보면은 78만 5천 명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일을 했어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물론 이제 박물관 사업, 뭐 국가 기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돌봄과 관련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 대부분 여성들이고 이 전환이 상당히 이제 돌봄의 시장화, 이제 또 굿 퀄리티 돌봄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굿 퀄리티 돌봄을 구매를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돌봄의 양극화가 생겨나고 계층화가 이루어지는 이제 고착화되는 특히 노인기에 그런 돌봄의 양극화가 굉장히 이제 심화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누구나
하여튼 그런 이제 문제들이 좀 우려가 되는 점이 제가 좀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성평등하고 보다 공정한 돌봄 사회를 구축하는 것에 국가와 사회의 어떤 기본 패러다임으로 장착하는 것, 이것을 좀 담론화하고 싶다. 이제 정책화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성평등 이슈가 지금 돌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인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고 우리가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이 있잖아요. 일자리 정책도 있고 고용 정책도 있고 복지 정책도 있고 저출산 정책도 있고 인구 정책도 있고 뭐 에너지 정책 모든 정책들이 있죠. 근데 막 성평등과 여성의 정말 굉장히 앞에 화두로 나오는 거는 정말 저출산 정책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고용평등 이런 거 빼고는. 그러니까 성평등과 여성이 드러나는 거는 출산과 연결이 돼야지만 이렇게 되는 이 진정한 성주류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주도가 좀 그래요. 일자리 뭐 청년 정책, 일자리 정책 얘기할 때 여성들이 얼마나 참여합니까? 그러면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 똑같이 뭐 여성만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하여튼 이 공정성에 대해서 이 인구와 이 저출산 고령 사회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핵심적으로 지금 변해하고 누가 뭘 거부하고 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돌봄 사회로 국가와 사회가 어떤 기본적인 프레임을 장착하는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경남에서 저희 원장님 이제 가셔서 기조 강연 하나 하면서 같이 많은 논의를 했는데 원장님과 이런저런 돌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돌봄의 주류화라는 용어를 제가 한번 써봤고 이것을 같이 논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퍼블릭 굿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가치가 없어지는 사회가 됐잖아요. 누가 무엇을 핵심적인 가치로 사회에도 개인도 뭔가 없어요. 다 자기 자신이 핵심적인 가치가 돼버리는 그런 이제 개인주의 사회인데 공공선으로서 이 돌봄을 주류화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돌봄을 통해서 연결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돌봄이라는 거는 성별과 세대와 계층을 막론해서 돌봄을 받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도 다 그런 이제 권리를 갖고 있죠.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보상, 뭐 이제 돌봄 그 노동이 사실 우리가 IMF 뭐 이때 이제 이게 다 정책적 고용 시장에 타격을 입으면서 공공 부분 일자리가 뭐 여성 역할을 흔들지 않으면서 여성적 특질과 부합하는 일자리로서 돌봄 그런 사회 서비스 돌봄령 네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 돌봄 노동이 이제 진정한 어떤 그 가치가 인정되는 그런 일자리로 보상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핵심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성차별적 관행 그리고 젠더의 탈젠더화 이런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왜냐하면 돌봄과 이런 일들은 여성의 일로서 이제 공사 이런 구분들은 없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돌봄 노동이 돌봄 방식과 서비스와 공간의 다변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단 시설이 다 지금 다 차단되고 이런 사회 이런데 것이 우리에게 많은 거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틈새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의 돌봄들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네 하여튼. 우리 자신도 돌봄의 대상이기 때문에 좀 그런 좀 여러 가지 이런 좀 이제 선언적인 이제 토론이지만 그 노인 정책에서 또 우리 일자리나 또 여성 정책 또 아동 청소년 정책에서 이러한 이슈들을 좀 끄집어내고 정책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우리는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예. 아유, 실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셨나 봐요. 네. 제가 실장님한테
토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섭외를 드렸는데요. 뭐 저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고령화라는 것 자체가 저출산하고 저출생하고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길게 말씀하셨듯이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밀접히 아마 연관되어 있을 거라서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제주 지역에 이제 어르신들을 찾아뵙다 보니까 대부분은 여성 어르신들, 홀로 사는 여성 어르신들의 문제,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굉장히 중층적인 그런 그 문제의 지점인데 그게 굉장히 좀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과제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실장님께 좀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고요. 혹시 저기 박사님 코멘트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잠깐. 다 동의하고요. 그 소득보장 부분은 저도 제주도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를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제주도는 관광을 위한 로망 도시고 저 한라산을 오르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정말 이렇게 자영업이 많고 자영농이 많은 비중이 되게 소득보장에서 되게 취약할 수 있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지점일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기노인 같은 경우가 빈곤한데 특히 여성이 많다라고 하는 점은 제주에서 어떻게 노후소득보장에 그러니까 중앙의 중심이 역할을 하겠지만 보완적 역할을 제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고지영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서 저도 저희 연구원에 이제 바로 옆에 여성가족 저출산하는 이제 박사님들한테 맨날 하는 게 제발 좀 여성 노인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기도 하고요. 특히 노인 가족 얘기를 좀 많이 좀 연구를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요새 최근에 새로운 트렌드로 여성 노인분들이 혼자 안 살고 친구가 둘이 같이 사는 경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가족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동성동거인 거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결혼을 안 했지만 남녀가 같이 사시는 그러니까 노년기에 동거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가족으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거와 관련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틈새라고 한 또 사각지대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주에 특히 고령 여성들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중앙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하고 그러니까 제주 지역에서 좀 특화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또 정책 방향 이런 걸 좀 고민하다 보니까 제주 지역의 특징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좀 전에 소득보장 얘기에서도 최근에는 어르신들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국에서 최하위거든요. 제주도가. 이제 땅값이 좀 올라가면서 동산화 시킬 수 없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게 높이 평가되면서 기초연금 수급률이 제일 낮아서 그게 좀 연금의 사각지대 이런 거를 좀 높이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박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주 지역도 60대의 젊은 노인분들하고 80대 이상의 노인분들의 소득 격차. 큰 이제 노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노인 내부에서의 그런 다양성, 이질성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저도 조금 몇 마디 좀 덧붙이면 4차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인구 수 자체보다는 또 이제 삶의 질 이제 뭐 삶의 질
뭘로 측정할 것이냐, 이건 좀 논의해 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거라든지 아니면 개개인의 역량 개발을 좀 강조한 거, 또 뭐 지역사회 통합돌봄 말도 많지만 아무튼 저희 서귀포시에서 시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긍정적인 성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주거 개선이라든지 주거복지 부분이 좀 강조된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80세 이상 노인 세대들의 빈곤 문제 이런 것들은 경제적 차원의 빈곤 이것도 문제지만 이게 가족이 무너지면서 지역사회가 무너지면서 그 돌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그 취약해졌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덜 강조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현재 베이비 부머들의 부모 세대거든요. 80대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분들의 경제적인 빈곤이 심각하다는 거는 뭐 베이비붐 세대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됐다라고 하는 차원도 아마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세대 간에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인 그런 뭐 경제나 노동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될 거라고 보고, 그 작년에 저희가 제주 지역에 노인 실태 조사를 했는데 어르신들 경제 활동을 거의 절반 이상이 합니다. 저희 제주 어르신들이. 그래서 30%, 80세 이상 어르신들도 30% 정도 이상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은 전체적인 추세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고, 또 하나, 글쎄, 실장님께서는 아까 이제, 존엄한 생애 말기, 이거 강조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현장에를 보면, 실제 현재 삶에 있어서 사람들의 만족도라든지 행복감, 이게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에 비추어서 좀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노인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뭐 생애 모델 이런 살아있을 시의 현안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데 웰다잉 문제를 물론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노인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이나 고정관념, 소위 말하면 우리가 뭐 에이지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나 아니면 새로운 노년기의 정립, 뭐 이런 좀 목표 안에 하위 항목으로 좀 다뤘으면 어떨까? 전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의 의견이지만. 또 연령 통합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오해를 참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용어는 좀 정책적으로 쉽게 풀어서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연령 통합이라고 나이를 다 합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니면 세대 통합하고도 또 헷갈려 하십니다. 연령 통합을. 그래서 이게 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쓰는 용어일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단위를 낮추면은 이 용어가 전혀 해석되지 않고 다른 맥락에서 해석되신다는 거, 그게 좀 가만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센터 연구원님들도 그 한마디 정도 해주세요. 김홍철 선생님도 있고 우리 김재희 연구원 박사님도 한번. 김재희 박사님 먼저 좀 자기 소개도 하시고. 예. 네, 저 아까 처음에 인사드렸던 그 고령사 연구센터의 김재희라고 하고요. 그 오늘 이윤경 박사님 4차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계획 그 발표 잘 들었고, 그 관련해서 몇 가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 진행하면서 궁금했던 것과 연계해서 하나 여쭤보면은, 저희 그 제주 지역 어르신들이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 경제활동 참여율이 참 높고, 그다음에 그 노후에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계속 일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한 여가 활동을 사실 참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도 연구하면서 그 어르신들의 그런 여가 활동이나 뭐 평생교육 등의 활동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제주 어르신들은 너무 일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작년에 이제 최근에 그 2020년 노인 실태 조사 자료 제가 보니까 그 제주 어르신 같은 경우는 여가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응답이 36.4로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단순히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 또 이유가 될까? 뭐 이런 좀 고민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통합해서 봤을 때 제주 지역 어르신들이 좀 더 여가 활동이나 뭐 교육 활동 같은 거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시킬 수 있기 위해 어떤 좀 노력이 필요할까? 이런 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고요. 마지막 두 번째로는 그 저는 이제 4차 고령사회 이번에 기본 계획에서 그 이용경 센터장님이 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존엄한 삶 마무리를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노인복지 정책 방향으로서 올바르게 설정됐고, 그리고 또 삶의 질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빛을 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좀 이 부분에서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 어르신들이 그런 존엄한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살던 그런 집과 지역사회 환경 안에서 편안하게 이제 생애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 보통 어르신들 건강이 악화되면은 약간 반강제적으로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는 좀 반대되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어르신과 이사는 상관없이 그렇게 시설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연명치료 사전 동의서 같이 뭔가 어르신들도 그런 시설 입소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제도들이 좀 있으면 어떨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상으로 짧지만 그냥 제 토론 뭐 궁금한 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짧지 않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김홍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김홍철 연구원입니다. 저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번 포럼을 들으면서 또 현장에서 또 얘기 들은 것들을 좀 보면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조금 촘촘하지 않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소득 보장을 지금 얘기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뭐 소득 보장을 위해서 이제 재취업 교육을 하는데 그게 또 일자리로 연결이 되지 않고, 또 고령자 취업을 위해서 이제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 솔직히 대표자님들은 이 고용지원금보다는 만약에 어르신들이 일을 하다가 사고 났을 때 이제 처리 문제, 뭐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는 하겠지만 이제 그걸 처리하고 나면 이제 근로감독이라든가 또 어떤 지원금에 대한 지원금이 끊기는 등 이런 것들이 더 무서워서 이제 채용을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지원금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 또 소득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도 만들고 있는데, 많이 증가시키고 있는데, 또 여기서는 또 대부분 참여자가 약간 공직에 계셨던 또 연금을 좀 많이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결국 노인 일자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더 소득이 안정적인 분들에게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앞으로는 좀 촘촘히 좀 세부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노후를 놀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뭐, 예.
어떤 분은 아니 나라에서 노는 것까지 책임져 줘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어르신분들은 대부분 뭐 저희 세대에서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경제활동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의미 있게 사회 참여를 하고 여가 문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경험치가 되게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가력이란 말을 쓰는데 그 그러니까 경험을 다양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되게 오래됐지만 제가 예전에 제주에 서귀포 노인복지관을 가봤는데 정말 활성화가 그때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진짜 오래됐지만 요새는 좀 좋아졌나요? 그래서 그때 느낀 점이 제주에 계신 노인분들은 일을 많이 하니까 놀 시간이 없겠구나 이런 데 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여기 제주시에 있는데도 가보고 서귀포도 가봤는데 다른 데보다 정말 활성화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은 프로그램을 좀 많이 놓고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경험치라는 게. 그리고 존엄한 마무리 부분은 저는 의미를 두는 건 새로운 영역으로 개척했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는 거고요. 현재와의 갭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생애 마무리에 자기결정권 얘기를 하니까 죽을 시기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냐. 난 지금도 살기 싫다라고 막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거의 뭐 마치 존엄사처럼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탁상공론이라고 이상과 방향성과 막 이런 건 되게 앞서가 있는데 현재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연령대를 살고 있는 노인분들은 아직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만 막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 때도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반성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그렇고 정말 현장에 가면 다르더라고요. 사람을 못 구해서 돈을 줄 데가 없다라던가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을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있어서 충분히 그 이상과 지향점과 현실 간의 갭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이제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사실은 되게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 향후에 저희가 꼭 해야 될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가를 이제 안 하고 싶어서라기 그러니까 제주도의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러니까 제 주위에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뭐 공무원을 한다든가 뭐 퇴직해서 연금을 이렇게 딱딱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 아니면 이제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물론 농사 짓는 분들은 자식들한테 이렇게 주기 위해서 하지만 제 주위에도 최소한 제가 지금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10명, 20명, 30명 이렇게 평범한 주위에 아는 분들 보면 자식들이 그러니까 연금을 받거나 자식들이 뭔가 용돈을 따박따박 드리거나 그렇게 해서 노후에 그냥 그동안에 살아왔던 거 충분히 보상받으면서 뭔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제가 평범한 사람들 중에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되게 독립적이고 이제 그래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좋은 일자리가 제주에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노후의 기본적인 연금 생활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양한 뭐가 있어서 노후에도 새로운 일을 막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의 노인들을 생각할 때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그들이 놀 수 있는 여가 문화도 좋지만 일을 안 해도 되게 하는 기본적인 어떤 소득의 어떤 보장 그 정책이 제주 노인을 생각하면 정말 왜 우리가 노인 70대 전 70살 80살 되면 일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그 되게 이제 몸도 힘들고 힘든 일인데 이제 여가 생활에 막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일을 덜어드리는 방법으로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주의 노인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생활이 안정돼야지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당연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안정이 제일 중요하지만 제주 어르신들 그 머릿속에 여가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예, 저희가 경험치, 아까 이윤경 실장님 경험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경험의 기회가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 노인복지관도 지금 제주는 2곳밖에 없습니다. 제주시 하나, 서귀포시 하나. 이건 정말 노인 인구 10만 명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그 숫자인데요. 기회 자체가 현재 충분하지 않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현재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시간의 질을 보낼 수 있는 경로당 활동. 사실 경로당 인프라가 제일 풍부하거든요, 제주 지역도. 근데 그게 제대로 잘 활성화되고 있느냐, 그게 지금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는 또 반대로 현재까지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건강이라든지 사회적인 네트워크 다 이제 이게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사실 80대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의료비 아니면은 큰 지출이 없다고 보세요. 근데 제주 지역의 실제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이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력에 맞는 노인복지 서비스, 이거를 구매할 혹은 제공할 서비스 수행 기관, 인력, 이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게. 예. 돌봄 서비스, 뭐, 방문 요양사 인력도 엄청 부족하고요. 아까 실장님 요양원은 제주 지역에 많다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지역에서 생활할 노후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손쉬운 대안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거고, 그만큼 재가 서비스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거든요, 현재. 그래서 우리가 고령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본인이 살던 집에서 아까 다 연결되는 거지만 뭐 생애 말기라든지 웰다잉이라든지 본인의 선택권과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에 그런 기준에 비추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은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덧붙이시고 싶은 의견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그러면은 오늘 2021년 제1차 제주 고령사회 포럼,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그리고 제주 고령사회 정책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또 이 영상을 녹취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송신혜 분들도 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제주 고령사회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